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서호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익숙한 얼굴도 많이 계시네요. 제가 사실 12월 1일부로 입사한 이후에 지금 광주에 너무 오랜만에 내려와가지고 사실 저 보시다시피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로고가 다 사라져서. 광주과학기술원에 11월 말까지 있었다가 제가 지금 입사하고 지금 대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는 동안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자력 연구에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원에 제가 있을 때 했었던 것이 비파괴 평가고, 그 비파괴 평가로 사고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좀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과학기술원으로 포닥을 오면서 했던 것이 이제 헬스케어를 통해서 어떤 질환이 생기기 전에 그런 질환이 생기는 것들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발표는 간단하게 저에 대한 히스토리 설명해드리고 그 각각 아까 큰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내용 브리핑해드리고 이제 캐리에서 하려고 하는 연구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 이완 박사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캐리가 꼭 돈을 많이 줘서 제가 오래오래 이완 박사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도 전 초음파를 활용한 비파괴 평가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뭐 레이저를 가지고도 하고 그 초음파를 영상으로 주로 표현해서 비파괴 평가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려다 보면 당연히 신호처리랑 영상처리 기술을 많이 썼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걸 하다 보면 장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랩뷰라든지 기타 아두이노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전공이 기계공학이라서 제가 기계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신호처리를 하고 영상처리를 했습니다. 기계공학 안에서 사실 신호처리랑 영상처리는 약간 사이드 디시예요. 메인은 로봇이라든지 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 더 메인인데 저는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린다 해서 가끔 밖에서 소개할 때는 아티스트라고 저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듣는 초음파 공학적인 소리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원자력연구원에서 지능형 컴퓨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있을 때 저희 연구실 팀 멤버들이고 이 친구들과 이제 화목하게 연구를 열심히 했었고 제부분 비파괴 평가 연구 다양하게 했었고 초음파라든지 레이저로 활용한 초음파 연구 이런 거 많이 해서 원자력 발전소 배관 검사 같은 거 많이 했고 포닥하는 기간 동안에 역시나 이제 이규빈 교수님 연구실에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같이 또 좋은 사람들이랑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2019년도까지 느꼈던 거는 사람 복이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표정이 좋죠? 그리고 굉장히 화목한 분위기 있어. 한 명도 찌끄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연구실 많지 않아요. 우리 연구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행복하게 열심히 물론 다들 힘듭니다. 밤에 들어가고 다들 힘들어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 안에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그때 했던 보시다시피 이 짧은 기간 안에 연구 과제가 굉장히 많이 열렸죠. 굉장히 많이 열려서 다들 진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저도 많이 힘도 얻고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또 좋은 곳으로 와서 이제 캐리라는 연구실에 왔습니다. 캐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와서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에 이제 마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받은 태스크는 저보고 명함을 한번 만들어봐라. 명함 디자인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 해서 저희가 또 코더니까 또 이제 이렇게 코딩하니까 파이썬스럽게 명함을 만들었는데 우리 뒤에 계신 이용규 실장님이 오 괜찮다 이걸로 하자 해서 진짜 이렇게 우리 연구원에서는 실제로 대부분 이런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에 뒤에는 요거에 대한 영문판인데 저희 연구실만 이렇게 특이하죠? 이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명함부터 센세이셔널하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소리인데 소리는 굉장히 이제 범주가 큽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듣는 주파수 영역에서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가 결국은 사람이 듣는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낮은 주파수는 인프라 사운드, 더 높은 주파수는 울트라 사운드에서 이 초음파 영역이죠. 그래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결국 이제 초음파 영역이고 대부분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또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으면 그것도 이렇게 초음파라고 할 수 있어. 엄마의 잔소리 이런 것도 이렇게 초음파일 수 있어요.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필터를 어떻게 만드냐가 제가 주로 했던 연구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런 초음파를 이렇게 제도에다가 투과시키면 이 결함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물, 뭔가 특이점이 있는 데서 반사해서 돌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은 저 벽을 막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서 왔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길이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탐지하는 것이 초음파 비파괴 평가예요.
이렇게 신호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쭉 스캔을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이미지로 만들 수 있겠다는 게 상상이 되시죠? 주로 제가 했던 연구가 이제 이런 신호 추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예쁘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연구를 했고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대부분 이제 항공기라든가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발전소 구조물들이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비행기들 잘 이제 대한항공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의외로 기형이 한 10년 가까이 된 기형 비행기들이 많아요. 비행기들은 보통 20년 타거든요. 10년이면 50% 이상 넘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다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비행기가 많이 정지가 돼요. 중간중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만큼 오래된 비행기가 많고 그런 것들은 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이제 우리가 초음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비파괴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 이유가 결함이 이미 커져버린 걸 탐지하면은 이미 다 뜯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작을 때 찾으면은 그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뺄 수 있어요. 지금 가려다가 빼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일단 갔다 오고 그런 다음에 쉴 때 정비를 하자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결함이 실제로 크지 않을 때 조금 작은 사이즈일 때 결함을 찾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종래에 잘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비파괴 검사 기술로는 잘 탐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찾기 위한 이제 초음파 기술로 이제 차세대 초음파라고 해서 뭐 비선형 초음파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간단히 설명이 드릴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여기 보시다시피 결함이 쭉 펼쳐져 가면 여기는 결함이 없는 부분이고 여기 결함이 크게 벌어진 부분이요. 이 가운데는 결함이 있긴 있는데 마치 맞붙어 있는 그런 결함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감지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 이걸 못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결함은 82mm인데 종래 이런 선형적인 초음파 기술로는 76mm 한 6mm 정도 과소 평가하고 있죠. 그럼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사실 큰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비행기에서도 찾아야 되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도 찾아야 되고 못 찾으면 사고가 터지고 나서 큰 피해를 받겠죠. 그런 연구를 많이 수행했고 그 원리가 이제 초음파 신호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맞붙어 있는 면에서는 갔다가 돌아올 때 약간 물리적 현상이 종래에 잘 열려있는 초음파 특성과 좀 달라요. 그런 신호 처리를 통해서 이런 특성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추출해서 이제 재료 그 결함이 약간 이렇게 극미세 결함, 크로즈 크랙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크랙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탐지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려있는 이런 결함뿐만 아니라 재료 미시 구조적, 뭐 석출물의 형태, 석출물의 그 덴시티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초음파 가다가 이런 주파수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Hz의 초음파를 여기다가 땅 쏘고 쭉 초음파가 펼쳐져 가는데 이 재료가 약간 뭐 열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미시 구조가 좀 바뀌어 있다. 이러면은 이렇게 고주파 성분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이 미약한 걸 어떻게 잘 포착해서 이 재료를 뜯어보지 않고 당겨보지 않고 실제로 얼마만큼 많은 손상이 가해졌는지 찾는 연구가 비파괴 평가 연구예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뭐 이걸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제 실험도 많이 합니다. 크랙을 이렇게 잘라놓고 이 크랙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상용화된 기술로는 실제 크랙이 10mm 가까이 되는데 7mm로 탐지되는데 저희가 제한한 기술로 하니까 9mm로 탐지가 된다. 근데 이렇게만 그래프를 주면 엔지니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느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매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야 똑같은 데이터도 보기 좋게 만들면 팔릴 수 있다.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제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요 신호를 가져다가 이 앞에 나왔던 요런 신호들을 가져다가 결국은 그림으로 표현할까 소리를 듣고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연구를 했었고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결함 사이즈가 잘 나오는 것을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고 뭐 초음파를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초음파는 이렇게 사람이 딱 벽을 때려서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레이저를 쏴가지고 열 팽창과 수축을 순간적으로 일으켜서 초음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접촉하지 않고도 초음파를 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비행기를 일일이 다 뭘 붙이고 하지 않고도 스캐닝 같은 거 레이저가 쫙 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연구를 수행할 때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으로 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초음파 형태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결국은 신호 처리적인 거나 아니면 유한 요소 해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레이저를 빵 쏘면 재료 안으로 초음파가 하나 들어가고 옆으로도 종파가 가고 횡파가 가고 표면파가 가고 뭐 이런 파를 이용해서 이제 비파괴 평가를 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재료가 소성 변형, 늘어난 것들을 실제로 늘어난 거를 뭐 뜯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기술, 그리고 열을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받았을 때 그 열의 반응에 따라서 재료가 이렇게 항복 강도가 바뀌는 기계공학적인 특성인데 하여튼 이런 것을 바뀌는 것도 초음파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 이런 연구를 하면서 신호 처리랑 영상 처리를 막 다루는데 전부 다 핸드크래프트한 피처를 저희가 뽑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뭐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제 지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기에 인공지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그런 관련해서도 산업적인 적용 사례들도 하다 보면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배관 안에 슬러지 같은 게 쌓이는데 이걸 밖에서 찾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실험을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피처를 뽑아내는데 이거 다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일이 다 코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 나의 대학원 생활 너무 비참하다. 뭐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호 처리를 좀 인공지능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뭐 이런 영상 처리나 이런 것도 결함이 실제로 있는데 결함에 이거랑 1대1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학습을 잘하면은 이걸 보면서 이걸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보면서 이걸 유추하고 싶은데 이런 형태라는 걸, 이런 깊이, 이런 두께 이런 것들을 유추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신호 처리랑 영상 처리만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저기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포닥을 하면서 곧바로 이제 광주과학기술 인공지능 연구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거 넘어올 때가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때 프랑스 포닥을 갈 준비를 하고 이미 하기 전에 프랑스 포닥이 아니라 연구 활동을 하려고 한 달 동안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놓고 프랑스 마지막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이규빈 교수님께서 광주과학기술원에 인공지능 포닥 자리를 공고를 내셨어요. 제가 그 12월 31일이 마지막 그 마감 날이었는데 28일인가 봤어요 그걸. 그리고 이거 왠지 느낌이 딱 오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로. 그래서 일단 원서를 씁니다. 원서를 쓰고 교수님께서 연락을 해주셨는데 이미 사람 뽑혔다. 그때 이제 앞에 김현 박사님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티오가 없는데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겠다. 그리고 인터뷰를 좀 해보자 해서 마치 왕십리로 올라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다 싶었어요. 제가 같이 일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그래도 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제가 잘 뽑혀서 광주과학기술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안 가지고 우리 광주과학기술 안 왔으면 저는 캐리로 못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한님처럼 이게 인생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르르 흐르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건데 헬스케어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저희가 뭘 붙이고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거를 비접촉으로 호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수면 단계 같은 것들을 잘 찾아서 수면 질환이라든지 다른 질환 같은 걸 비접촉으로 치료하는 뭐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자. 4차 헬스케어 시스템을 좀 개발하자. 이런 연구를 했고 제가 했던 메인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비접촉으로 센싱하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꾸리는 것, 그리고 그걸 데이터 학습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접촉으로 센싱할 수 있는 툴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울트라 와이드밴드라는 초광대역 센서를 활용했고 그 이유는 이제 레졸루션이 상대적으로 좋고 또 먼 거리를 나갈 수도 있고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특성들을 다 반영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저희가 썼던 거 이런 센서인데 많은 질문이 있어요. 전자기파니까 몸에 붙으면 문제 있지 않냐? 여러분이 핸드폰이 보통 한 5 기준 대비 15%인데 요거 한 개는 0.2%니까 사실 이거 한 10개 붙여도 전혀 해롭지 않거든요. 요거 한 개 가지고 저희는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기술이었는데 특징을 보자면 이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놓고 쏘면은 반사돼서 돌아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 여기 있으면은 반사가 되는데 스펀지 같은 건 투과되고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옷은 투과되는데 몸은 맞고 튀어나오는, 이불은 투과되는데 몸은 맞고 튀어나오는 뭐 이런 특징이 있죠. 이걸 가지고 어떠한 옷을 입거나 어떠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사람의 호흡 패턴을 잘 추출할 수 있을 거라는 특징을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신호 처리를 해야죠. 요거를 어떻게 신호 처리를 해야 되냐면 거리에 따라서 이 신호의 위치가 달라져요. 결국 사람 호흡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호흡하고 있으면 이렇게 신호가 바뀝니다. 요거를 이 신호 처리를 하면 돼요. 물론 기존에 제가 해왔던 방식이라면은 피크를 뽑고 피크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계속 이제 추적을 했지만 이거를 그냥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실답게 딥러닝을 하자. 왜 딥러닝을 해야 되냐? 이 신호 처리가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45도로 있을 때, 90도로 있을 때 다 달라요. 신호 패턴이. 그걸 어떻게 제가 다 디자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을 하자 연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비접촉으로 호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또 다른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서 호흡 패턴이 나오든 어떤 사람의 어떤 생체 패턴이 나왔을 때 그 생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어떤 질환이라던가 어떤 의학적인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체 신호 중에 하나가 이제 EEG, 이렇게 뇌전도 신호죠.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수면 단계를 뽑아내는 모델을 만들면, 아까 앞에서 이현 박사님이 말했지만 모델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다른 쪽에 도메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델을 잘 만들면 앞에 호흡 패턴과 잘 매칭시키면은 결국은 수면 단계라든가 공중진화를 탐지할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뇌파 신호와 수면 단계 분석을 위한 또 모델을 같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뇌파 신호를 집어넣으면 수면 단계가 나오고 이렇게 레이더 신호를 집어넣으면 호흡 패턴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 레이더 신호로부터 결국 뇌파까지 추정하게 되는 이런 걸 꿈꾸면서 크게 투트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 세트 필요하겠죠. 데이터 세트 없어요, 이 세상에. 저희가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계속 마스크, 답안지가 필요하니까 실제 호흡 패턴이랑 이 가슴이 실제로 비접촉으로 호흡하는 걸 다 학습을 시키면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딥러닝이 이제 실제로 잘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인공지능 연구실답게 뭐 익숙한 얼굴이 있어요.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우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앞에서 요 실험은 클릭을 합니다. 사람이 서서 앞에 보면서 클릭하면 그때 실험 시작, 또 클릭하면 실험 종료 뭐 이런 식인데 인공지능 연구실답게 누우면 얼굴 인식해서 자동으로 사람이면은 실험 시작, 일어서면 실험 끝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것도 개발해서 편안하게 우리 학생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지만 그래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진행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이게 로우 데이터를 약간 프리프로세싱 한 겁니다. 이 프로세스 한 데이터를 가지고 빨간색과 녹색이 실제 마스크가 녹색이고 빨간색이 딥러닝이 추적한 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이건 결과일 뿐이고 이 과정은 상당히 험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프리프로세싱된 이미지가 이런 건데 이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는 뭔가 잘 안 된 것 같고 여기는 잘 눈에 보이죠? 사람 눈에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아래가 마스크 답안지예요. 그리고 이게 딥러닝이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미지를 보고도 딥러닝이 이렇게 추정하고 실제 답안지는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 특이한 게 이거 보면 사람은 패턴이 있는 걸 보여요. 실제 이건 딥러닝이 추정한 건데 이거는 마스크 답안지입니다. 이 마스크를 잘못 쓴 거예요. 데이터 세트 모을 때. 모았지만 평가를 할 때 이 이미지를 보면서 가운데를 추출한 거죠. 이게 더 정확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현상이.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이제 이건 학습 초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학습 초반 할 때는 이게 파란색이 답안지고 이 노란색이 딥러닝 예측치인데 처음엔 잘 안 맞다가 하단 로스 값이고요. 쭉 시간을 보내볼까요? 학습을 쭉 하다 보면은 로스가 많이 떨어졌네요. 한 이쯤 되면은 맞는 듯 안 맞는 듯 하죠. 맞는 듯 안 맞는 듯 맞았다 안 맞았다 하죠. 마지막에 가면 이제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피어스 코에피션트 값이 거의 0.95 이상을 만들어내죠. 거의 저 위에 이미지를 보면서 호흡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는 잘 된다가 아니라 뭐 때문에 잘 안 됐는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실제 로우 인풋이에요. 이렇게 이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처음 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가. 이걸 보고 이걸 뽑아내야 돼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걸 특징을 못 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잘 보는 거. 여기 빼기 있죠. 빼기가 아무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하면은 저것이 가능하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만 보자면 스무딩, 노멀라이제이션.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블된 값이랑 실제 이제 인풋 값을 둘 다 전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학습을 시키는데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조합에 따라서. 근데 뭐가 먹힐지 모르는 거죠. 이게 실제 어떤 조합이 좋은지. 해봐야 됩니다. 해봐서 쭉 보면은 똑같은 데이터 세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데이터 세트인데 위에 전처리 되니까 이 인풋되는 데이터가 달라지죠. 우리 눈으로 보면 마치 이런 애들 넣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예상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위에 거 넣으면은 이런 20% 일치율이 나타나요. 아래 데이터. 이거는 이제 답안지로 넣은 거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넣으면 학습을 잘해요. 딥러닝 입장에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뭘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 좋은 것이 학습자 입장에서 보기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관을 믿고 힌트를 주되 그 힌트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해서 전처리를 너무 잘 알려진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면서 트렌드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처리할 때 내 보기 좋기가 아니라 딥러닝 모델 입장에서 학습하기 쉽게 떠먹여주는 그런 느낌의 전처리를 잘 찾아서 떠먹여주면은 퍼포먼스가 똑같은 건데 금방 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반 학습 패턴을 본 거예요. 이걸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초반에 이런 트렌드를 보고 얘를 키워야겠다. 얘를 어떻게 해야 얘는 절대 이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패턴을 찾았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만들어진 경험을 가지고 전시회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했죠. 대부분 저희 전시회에서 가장 관심사는 기술이 아니라 마네킹이었어요. 마네킹이 잘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마네킹 보러 안대 벗어보고 싶어 해서 안대 벗겨보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시스템을 비접촉 요 뒤에 있는데 이 센서 있는데 이 뒤에 있는데 이 센서로 실시간으로 호흡 패턴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마네킹은 사람이 계속 누워있을 수 없으니까 이 펌핑 기능을 넣어가지고 배가 볼록볼록 할 때 실제로 실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누워도
이렇게 되는 거를 저희가 또 보여주죠.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호흡 패턴을 뽑아내고 있죠.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시회에서 전시를 많이 했죠. 저희가 서울에 있는 과학 축제에도 뭐 초청을 받아서 우리 연구실 학생들 다 가가지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일반인 상대로 엄청 열심히 설명을 했죠. 역시나 여기서도 마네킹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희의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마네킹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뭘 하려고 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패턴을 넣어서 호흡 패턴을 넘어서서 수면 단계나 수면 질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호흡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극 신호를 주는 것. 저희가 또 특허를 낸 거는 그 자극 신호를 어떻게 줄지를 딥러닝이 어댑티브하게 배워갈 것. 이런 것까지 저희가 특허를 냈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스코프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극 신호를 요새는 뭐 이렇게 마사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목에 딱 붙였을 때 잠자다가 호흡 발생하는 이거 전기를 너무 세게 하면 깨버리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사람은 좀 약하게 줘야 되고, 또 약간 둔한 사람은 더 강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사람의 피드백을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강도를 높일지를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제 생체 신호의 패턴을 가지고 어떤 수면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로 쓴 게 뇌파 신호인데, 뇌파 신호를 얻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했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면 다원 검사 이렇게 복잡한 센서를 붙이고 해야 돼요. 이걸 대체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를 가지고 결국에는 수면 관련된 질환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면 뇌파 신호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그 특징들은 결국 뇌의 수면 단계와 상관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학습해서 이 수면 단계를 잘 추정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거꾸로 이 수면 단계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피처를 보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의학계에 다른 메시지를 줄 수도 있죠.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효과성이 있는 거고, 수면 다원 검사가 중요한 이유를 사실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수면을 하다 보면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뭐 약간 이런 근육들 상기도가 내려앉아가지고 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막으면은 이렇게 막히죠. 그러면 위에가 이제 호흡을 이게 에어플로우가 잘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불안정해지죠. 구멍이 좁아지니까 이게 코 고는 거예요. 따르르르 하다가 숨이 멈죠? 이게 멈추는데 흥미로운 건 배는 움직여요. 이 배의 움직임의 특징이 좀 특이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넣고 싶은데 기도가 막혀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펌핑을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공기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슬슬 몸에 문제가 이제 생겨요. 하이트레이시랑 이런 것들이 40대죠, 40대인데 이게 계속 호흡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80까지 올라가죠. 뻥 터지면서 호흡을 갑자기 하죠. 이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뇌졸중,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파 신호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비접촉 센싱 호흡 패턴을 가지고 이런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수면 무호흡을 찾자 이런 연구를 했었고, 그걸 하려면은 일단 뇌파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뇌파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원내 IRB 통과해서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고, 이 데이터들 보면 6,000명 데이터도 있고 200명 데이터도 있고 뭐 40명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보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수면 레이블 되어 있는 수면 단계와 실제로 딥러닝이 추정할 수면 단계를 분석을 해서 평가를 했고, 의사들은 보통 이 수면 데이터가 한 8시간 된다고 하면 30초 단위로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평가를 해요. 30초 단위로. 그러면 30초 단위에 한 개를 넣을지 아니면 여러 개를 넣을지 몇 개를 넣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시퀀스 렌스에서 에포크의 개수, 한 에포크 30초라고 했을 때 그 에포크에 따른 특성도 분석해보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한 채널, 단일 채널, 한 채널을 쭉 집어넣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면 단계가 위에는 닥터가 한 거고 아래는 딥러닝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잘 맞추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컨셉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EEG 신호를 특정 사이즈, 예를 들어 3초면 3초, 2초면 2초 이렇게 하나의 세그멘트를 받아다가 그 세그멘트를 피처를 뽑고 그거를 나중에 LSTM으로 컨텍스트를 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피처가 예컨대 여기가 내리막이고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오르막인데 이 내리막의 간격이 이제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이어지냐, 아니면은 그 패턴이 아래로 올라가는 패턴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패턴, 이런 어떤 방향성, 왼쪽을 바라봤을 때 방향성과 지속성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자체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LSTM 레이어가 디렉션을 따라가면서 컨텍스트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델이 이렇게 뒤에 끝단에 LSTM을 붙였고요. 이제 30초 단위로 닥터들은 평가를 하는데 이 30초 한 개만 쓸 때는 그냥 이 30초 안에서의 이 각각의 조그마한 세그먼트 서브 에포크 단위에서의 특징을 컨텍스트를 본다고 하면 이 여러 개의 에포크를 묶으면 이제 에포크 단위의 컨텍스트까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면 1단계인데 이 앞에 수면이 1단계였는지 뭐 2단계였는지 아니면 다른 단계였는지를 검토하면서 지금의 단계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인트라 에포크랑 인터 에포크에서 에포크 안에는 한 개의 에포크만 볼 거냐 여러 개의 에포크를 같이 볼 거냐 이런 모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인트라 앤 인터 에포크 템포럴 컨텍스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논문을 썼고 지금 그저께도 리뷰가 해달라고 리뷰전이 왔는데 이번에는 잘 어셉트가 될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위에는 휴먼 엑스퍼트가 있고 여기는 우리가 개발한 IIT-넷으로 평가를 했던 그런 모델 유사하게 잘 맞는 걸 볼 수 있고 그 평가 지표를 보자면은 대략 한 80% 데이터 세트가 저희가 여러 개 있었으니까 슬립 EDF 같은 경우는 80%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는 좀 더 우수한 결과를 좀 낸 걸 볼 수 있고 아까 시퀀스 랭스를 한 개만 쓸지 30초 한 개만 쓸지 아니면 300초를 쓸지 이것들은 저희가 모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쭉 검토를 해봤고 뭐 다른 데이터 세트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테이트 오브 아트에 잘 준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었는데 보시다시피 의미 있었던 결과는 약 2분 정도 30초, 1분, 2분, 1분 30초, 2분 정도만 하면 얼추 릴라이어블한 어떤 약간 수렴하는 정도의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와요. 이 말은 즉슨 기존에 한 2분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현재 나의 수면 스테이지를 판단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골든 스탠다드 룰을 좀 개정한다든지 더 의사들이 더 좋은 솔루션 찾아갈 때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슬립 스테이지별로 그런 특징들이 또 달라요. 웨이크 상태일 때라든지 N1, N2, N3, 램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닥터분들이랑 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기법,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적인 어프로치를 찾아가는 데 아니면 좀 더 기존의 어프로치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도메인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IIT-넷을 사람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했었는데 그 모델을 가져다가 생쥐 실험에도 적용을 해봅니다. 생쥐 실험을 적용했더니 생쥐는 크게 3단계의 스테이지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면서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 연구 샘플 데이터가 2000Hz거든요. 샘플링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다루는 타겟팅하는 아까 어떤 웨이브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가 몇 헤르츠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데이터가 엄청 2000Hz로 파인할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관심 있을 그 프리퀀시 레인지가 50Hz면 이 나머지 인포메이션은 사실 잉여 데이터고 이거는 모델도 엄청 커져야 되고 학습 시간도 엄청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 세트가 무조건 파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피처가 어느 정도 레인지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넣어야 좀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높은 헤르츠 다 넣어서 하는 게 잘 되겠지라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토익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트라이 해보고 대충 이 정도 에어리어는 필요할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뭐 이 정도까지만 써볼까 해서 이렇게 뭔가 바운더리를 잡고 시작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4배, 4, 5, 5배 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와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버티컬 레졸루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숫자 쓰니까 유효 숫자 어디까지 갈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쓸데없이 64비트 넣으면 용량은 16비트의 4배이기 때문에 시간도 또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상 해보면 보시다시피 차이가 별로 없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속도 차이가 또 납니다. 연산에서. 이런 부분도 실제 실무적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내 연구가 일주일짜리가 3일로 떼어지면 파라미터 튜닝하는데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생각하는 것도 제가 권장해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것 때문에 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의 2, 3개월 동안 헤매다가 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걸 미리 했더라면 그럼 난 2, 3개월 헤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일주일씩 걸리니까 결과를.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뭘 하고 싶냐. 앞에서 제가 비파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다 넣고 여기 와서는 전자기파 센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비접촉으로나 사람 몸을 가르지 않고 또는 기계를 뜯어보지 않고 어떤 걸 진단하는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그런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 안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결함 탐지라든지 이상 징후 찾는 거 이런 것들 다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거를 그래프화시켜서 이미지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역할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술을 다 없애버릴 거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의사가 엑스레이를 볼 때 의사 대신에 엑스레이를 보는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AI가 레커멘데이션 하는 것처럼 여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뭔가 특징점이 많이 나타나더라. 확률적으로 제안해 줌으로써 기존의 엔지니어가 테크니션이 하고 있는 역할에다가 조금 더 어시스트를 해서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그런 AI 딥하게 평가 기술을 만들어서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싶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탐지 기법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엑스레이 한 장을 보고 분석한다 하면은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는다고 할 때 움직이면서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주변 상황과의 컨텍스트를 보면서 딥하게 평가를 하는 걸 제안한다든지, 3차원으로 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고 거꾸로 잘 학습시킨 다음에 1차원적 데이터나 2차원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3차원 형상을 추정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그런 어프로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2차원적으로 얻어진 그런 인포메이션이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3차원의 어떤 현상과 잘 매칭을 해서 실제 결합의 위치나 형태를 좀 더 직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지금보다 좀 더 오래오래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래야 우리 이완희 박사님 또 월급도 더 계속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야 저도 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연구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저는 닥터분들 많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활동에 적용도 하려고 하고, 이런 센서를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좋은 조직에 와서 좋은 또 늘 사업복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도 오래오래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 있는 질문 한 2개만 빠르게 받고 갈게요.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여기 앉아서 질문을 하니까 자꾸 좌장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호흡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하신 요구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축하시나요? 직접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센서를 몸에다 부착해서 달고 이렇게 측정을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하시나요? 아니면 호흡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픈된 데이터셋이 이렇게 존재하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저희가 마스크를 직접 쓰고 또 이 UWB 센서를 가지고 실제로 마스크 레이블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생산을 했었고, 수면 다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밴드를 차고 실험을 한 경우가 있어요. 측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밴드를 차면은 또 낫을 이렇게 코에 또 호흡기를 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흉부랑 코랑 같이 있기도 한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런 밴드의 특성이 각 기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싱크로나이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밴드의 특성과 실제로 비접촉 센서와 얼마만큼 코릴레이션이 되는가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또 매칭하는 것도 딥러닝이 풀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신호수획을 풀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일단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 보이고, 아카데믹한 거 먼저 선을 보였고, 이걸 가지고 정말 더 상용화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W 비접촉 센서 신호랑 실제 밴드 신호랑 코릴레이션 같은 걸 찾아가는 연구도 연구실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그런 상관계를 잘 찾으면 이제 PSG, 그러니까 수면 다운 검사 데이터 가지고 학습시킨 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구축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인데, 호흡 패턴 같은 게 사람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을 타지는 않나요? 사람의 특성을 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명을 갖고 데이터셋을 구축한 거가 제너럴라이션 관점에서 좀 어떤 바이어스가 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죠. 예. 물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그걸 전제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얼굴과는 다른 바디 쉐입이니까, 물론 저희가 배제하고 있었던 건 여성, 또 유아 이런 경우는 학습은 사실 잘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트레이닝 한 다음에 해보면 어느 정도 릴라이어빌리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호흡 패턴이나 바디 쉐입에 대한 특징을 찾는 거지 특정한 신호를 찾는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문제를 풀어갈 때. 그래서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을 나름대로 학습을 더 잘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신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 다양한 복장, 다양한 옷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걸 정말 고도화시키고 싶으면 각 집안마다 설치하고 데이터가 계속 어콰이어 되는 약간 페더레이트 러닝이잖아요.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되면 고도화 될 수 있는데 가능하다를 보여준 거고 실제로 그렇게 고도화시키려면 아마 제 생각에 페널라이트 러닝 같은 것들이 도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표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을 이루신 것 같아요. 석사 때부터 지금 부탁하실 때까지. 그럼 좀 트리비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영구적인 성과를 많이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비결이 뭔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순수한 연구에 대한 열정 이렇게 쭉 저는 시간을 접해하지 않고 차라리 학생들이랑 밥을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 길을 동기 공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술도 잘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일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도 주변에 사람 보기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큰 저는 지나오면서 혼자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통 그 뉴턴 위에 거인의 어깨 위에 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동료들과 어떻게 내가 협업을 잘해야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관심이 많아서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전 좋은 사람을 아까 보기 많았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가장 큰 기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로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의 김용균 박사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지능형 컴퓨팅 사무실 새로 이제 하셔가지고 실장님 맡고 계시니까 또 앞에 분들이랑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자력연구원 김용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딥러닝 이용한 최적 설계 그리고 의료 영상 고해상화 두 가지고요.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여기 DGC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커뮤니티만 운영한 게 있어요. 대전에서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 운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실장으로 왔으니까 저희 실 소개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20분 동안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얘기할까? 5분씩. 네, 최선 다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 네, 저 예전에 15년 정도 전에 사진이고요. 원래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가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 그러니까 연구 안 하고 이렇게 따다라고 놀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말년에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조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전공하고 묶어봤어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 전공이고 컴퓨터로 설계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악기를 소리가 좋게 악기를 만들 것이냐 약간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종의 두께 바꾼다든지 바이올린의 앞판이거든요. 앞판을 두께 바꾼다든지 이거 뭐 바이올린 빗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설계하는 거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자동으로 설계해서 소리가 좋게 나올 것이냐 최적화하는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악기 구조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바람이 들어서 저도 이런 이제 슐라스 크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의 세계에서 약간 유일하게 거의 공학적인 악기를 만들면서 공학적인 배경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고 그래서 이제 국악기를 이렇게 세계화하는 거죠. 이게 북한에서 만든 악기입니다. 태평소에다가 이렇게 클라리넷처럼 이렇게 키를 달았고요. 이게 하여튼 이게 바이올린 브릿지도 있고 바이올린 활을 써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북한이 오히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이제 우리나라 악기 연구소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좀 국악기를 세계화해보자. 음악 교사를 만들고 그런 걸 좀 하겠다고 바람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꿈을 못 이루고 하이브레이드에 들어가서 공부 등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일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에서 했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정말 악공 원자로는 아니고 작은 원자로 이런 아이언맨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작은 원자로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걸 했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그러니까 공간을 정의를 하고요. 여기를 고정을 하고 여기 힘을 주면은 여기 계속 이제 어떤 optimization 문제를 풀어서 이 공간에 어떻게 물질이 배치되면 가장 효율적이냐 뭐 그런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딥러닝에서 하는 최적화 방법론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많죠. 이 바운더리 컨디션 바꾸면 구조가 바뀌고 이런 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잘 푸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론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을 심플하고 얘기하고요. 이걸 약간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주먹으로 푸는 방법을 ESO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플한 방법은 이걸 그냥 이런 해석할 때 그냥 미분 계산하는 거예요. 미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얘를 잘 최적화를 해보자는 게 심플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수학적으로 그럴듯하죠. 어렵죠. 근데 이제 ESO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그냥 직관적입니다. 해석을 해서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 말고 힘이 그러니까 적게 걸리는 부분 그런 걸 그냥 물질을 제거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수학적인 방법이고 뒤에는 완전히 이제 주먹구구식의 방법이니까 학계에서 두 방법이 맨날 싸워요. 사실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어떤 공간에서 옵티멀한 구조를 찾는 목적은 같은데 하나는 수학적으로 아름답고 하나는 주먹구구식 같으니까 이제 얘를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들 방법은 뭐 이상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아니다. 우리 잘 된다. 그런 방법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아까 제가 최적 설계라는 것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머신러닝은 제3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푸는 어떤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 정의는 생략.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규칙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옵티마이즈 최적화했던 결과들을 모아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최적의 형상의 규칙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규칙 잘 학습이 시키면은 최적 설계를 하지 않고도 어떤 빨리 최적의 구조를 찾아주는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고요.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오토인코더 구조 이용해서 어떤 최적의 구조를 그대로 오토인코더에 학습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영일 문제거든요. 영일 문제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픽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모델을 가지고 적용해봤어요. 이걸 이제 이게 오토인코더인데 여기다가 앞을 지우고 이게 이 코드 네트워크 달아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공간을 정의를 하고요. 여기를 보정을 하고 힘을 열어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얘를 이제 인풋 아웃풋 문제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을 해봤더니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딥러닝 처음에 공부 한 2달 하고 코딩 한 달 하고 논문을 2달 동안 구글 번역기로 써서 논문 내는데 논문이 됐어요.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논문 한 편에 안 쓰고 써가지고 박사를 엄청 오래 했는데, 이건 뭐 그냥 딥러닝 핫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이없이 논문이 너무 쉽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좀 더 해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아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공간에서 최적의 구조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알고리즘 만드는 것 자체를 강학습을 적용해서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물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최적의 공간을 찾는 것을 강학습을 하는 걸 지금 해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한지가 1년 하겠다고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여기에 이바이러먼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강학습을 모르니까 강학습 잘하는 친구한테 던져주고 네가 강학습 이거 풀기만 대박이야. 논문 엄청 쏟아질 거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다른 과도 바빠가지고 못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 친구 이제 하지 말고 이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고요. 벌써 5분 훨씬 지났죠. 13분 지났네. 그래서 이제 그 골다공증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골다공증이 뭐냐? 이제 뭐 나이 들어가지고 골이 약해지는 거죠. 골절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병인 게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일어나면 사망률이 노인분들 상당히 높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돌아갔어요. 실제로. 골절이 일어나서 다시 못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건강검진하면은 이렇게 골밀도 측정하는데 그 골밀도 측정하는 방식으로 그 골밀도 자체도 부정확하고 골밀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골의 강도를 뼈의 강도를 측정이 대단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CT 같은 걸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피폭량, 방사선 피폭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안에 이런 미세 구조를 알아야 될 골의 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스케일한 슈퍼 레졸루션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단순히 이미지에서 슈퍼 레졸루션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골의 뼈에 이제 그 미세 구조라는 게 대단히 신기해요. 이게 아기 때는 그냥 부분 꽁꽁 뚫려 있다가 힘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내부 구조가 최적의 구조로 계속 옵티마이즈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운동 안 하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은
이 미세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서 딱 넘어져가지고 옆으로 한쪽 딱 받으면 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뼈의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뼈가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도비날레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조 자체가 최적의 구조라는 도비날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고해상학을 해보자는 겁니다. 달라요, 문제가. 그래서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그 최적 설계 문제를 어떤 딥러닝 이용해서 빨리 풀자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뭐 슈퍼 레졸루션 문제에다가 어떤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섞어줄 거냐 뭐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2D의 경우는 뭐 접근이 잘 됩니다. 접근 잘 되는데 뭐 약간 저희가 지금 뭐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런 토폴로지 그러니까 연결성이 끊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픽셀 바이 픽셀로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막 끊어지죠. 이런 것들이 사실 강도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내 구조의 토폴로지를 유지하면서 업스케일링 할 거냐 이런 게 제 보면은 립스 같은 거 립스에 이번에 가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고민하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고 또 뭐 이런 콘텍스추얼 로스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좀 개선하는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에 대해서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3차원에 대해서는 한 4배 정도 업스케일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보니까 일단 이제 GPU 메모리 때문에 아주 큰 사이즈는 안 되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것도 좀 재밌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형화된 격자의 문제인데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FEM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프리메시라서 약간 자유격자예요. 자유격자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지오메트릭 딥러닝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메시넷 같은 걸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좀 약간 언스트럭처드 메시 문제에다가 확장하려고 그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 실장이 돼서 시간이 없네요. 오면서 지금 자료 만들면서 내려왔는데 그 속이 제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저는 그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최적설계라는 사람이고요. 머신러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잖아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인공지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머신러닝 방법론을 가져와서 제가 풀고 싶은 문제를 잘 풀고 싶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든 그래서 뭘 해보고 싶냐 그냥 수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도, ESO, AI 다 섞어서 어벤져스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만드는 목표입니다. AI는 사실 저한테는 이제 어떤 일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섞어보자는 거고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에다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중간에 섞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속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익스트라폴레이션 그러니까 미래 프레임을 예측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터레이션 과정 자체를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동영상이라고 가정을 해서 얘를 이제 수학적인 이터레이션 과정을 내 점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는 거고 17분. 그다음에 세 번째 AR 프레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연연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딥러닝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서울에서 텐서플로 엄청 그런 모임이 많잖아요. 근데 대전에 특히 출연료는 그런 분위기가 전부 반대 극인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건 아니다 세상 못 따라간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나름대로 또 사람들 모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도 비슷하게 흉내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봤어요. 처음에 이 AI 프렌즈가 아니라 출연연 인공지능 협의체 이런 거 직접 적어다가 이름이 너무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AI 프렌즈라고 이름을 적고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모임을 했는데 이거 뉴스도 써주시고 첫 모임이에요. 근데 사람들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다들 이제 못 들어가가지고 뒤에 서 계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재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뉴스도 나오고 근데 저희가 뭐 비슷합니다. 이런 모임하고 취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애들 교육도 하고 커뮤니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출연연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만 한다 그러면 먼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AI 가지고 그래서 AI 잘 하지 못하는데 그 AI 가지고 우리 좀 사회학자도 도와드리고 제가 중소기업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주워 달굴 수가 없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커뮤니티가 베이스고요. 커뮤니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안에서 뭔가 생산적인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사실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일단은 사람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서 뭔가 이제 창업이 생긴다든지 어떤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멤버 제가 일단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메트리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메트리나 캡코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계시고 뭐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학술 세미나 저희가 원래 매주 모이겠어요. 매주 6개월 동안 매주 열사를 2분씩 초청해가지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나고 초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세미나에서 월에서 그래도 2번에서 4번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연사분을 안 모시는 주에는 매주 수요일 하고 있는데 멤버십 데이라고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와서 뭐 5분에서 한 1시간까지 원하시는 대로 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 이 자리가 대단히 유익하고 재미가 있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주 뵙지만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이런 것도 공유도 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세미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멤버십이 이렇게 이제 그냥 이름만 적어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차이는 뭐냐? 여기 돈을 드리고 돈을 안 드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AL 프렌즈라고 깃허브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매주 행사들을 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36회 세미나를 했고요. 자료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여요. 저희는 이제 그 대전에서 비슷한 장소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또 이분이 그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이주영 박사님 최근에 되게 유명해지셨는데 그 어떤 그 아티스트 전속 계약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아무데나 걸어놓지는 못합니다. 여기 가서 이제 우리 그림 구경하고 매스메티카로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이렇게 나름 뒷부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재밌어요. 그리고 또 그냥 오토데스크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AI를 제조업 분야에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 별도의 어떤 워크샵 같은 것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또 이제 저는 그냥 여기서 사람만 모아놨는데 거기서 우연히 약간 그 얼굴인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있는 국정원이 아니고 국가정보 그런 기관이 있고, 또 얼굴인식 가지고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고, 한 서너 분이 모여가지고 저희 모임 끝나고 나서 따로 스터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네이버 스타트업이라고 대회 나가서 이제 얼굴인식 분야에서 1등을 해서 사업 지원금을 여기 이제 나누기 20해서 1.6억 받아가지고 이제 또 유민하게 잘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리지 않아요, 형식을. 여기는 이제 카이스트 장명재 교수님 실험실 가가지고 저희가 같이 특별히 어떤 행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주수도 친구도 이런 이제 방송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제, 대동네터와 같이 이런 AI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1,000명 넘게 와서 수집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연도 하고 강연도 있고 이런 것도 했고요. 나오나? 네. 한 것들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기업 도와준 아직도 안 보여줍니다. 네, 이거 트랜스포머로 가지고 작곡한 거고요. 그 모드 연구소하고 같이 한 겁니다. 이런 거 이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댄서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춤 하는 분들하고 공연도 같이 하고, 소리가 이런 거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아까 중석이 도와준다고 질렀잖아요. 그거 기업 도와준다는 핑계로 해서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아동화 수이라는 회사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 그림이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심리 약간 분석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그림 한 장 분석하는 게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런 거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주제를 줍니다. 사람을 그려라, 나무를 그려라, 집을 그려라 했을 때 이 색깔 어떤 색깔을 쓰고 얼마나 크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좀 사람이 하는 것을 일부를 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고 싶은 게 있고, 지금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좀 이제 자동화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도 해보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결과는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런 그림도 사람이라고 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게 그냥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24분 30분 하는 거거든요. 온자리 연구원 이제 진흥형 커뮤니티 연구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커뮤니티를 혼자 지금까지 아까 보여드린 연구는 저 혼자 하던 거예요. 원래 이제 부서에서 하던 연구는 전혀 인공지능과 관련 없는 연구들이고,
그걸 하다가 내가 좀 덕질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고, 근데 커뮤니티가 재밌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연구소를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파견 제도 같은 거, 아니면 창업 제도 같은 걸 이용해서 프렌즈를 좀 법인화해서 제가 거기 뭐 셀프 경제부다든지 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박김 원장님께서 원장님 되시자마자 우리도 인공지능 하자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여기 진영의 컴퓨터 연구실 하게 됐고, 그 계기는 멤버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완 박사님, 서구 박사님 오셨고, 그다음에 이수동 박사님이라고 이제 산업공학 전공 반도체 하이닉스에서 일하다 오셨고, 임병주 박사님 전산 자연어 처리하셨고요. 유승영 박사님은 전자전공이고 스마트 그리드를 했는데, 재미있는 게 같은 전공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다들 또 다른 아이템 하셨고 해서 전 나름대로 이분들이 되게 그 어벤져스 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가지고 필요하냐면, 기존에 저희가 연구원이 한 2,000명 넘어요. 직원이 애틀리 다음으로 큰데, 제가 조금 공부해 보니까 연구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야, 이거는 너무하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해서, 우리도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2년 전부터 원장님한테 페이지도 쓰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했는데 안 먹혔죠. 시작도 안 먹혔죠. 네가 무슨 인공지능이야. 뭐 아니면 저희 연구원이 왕년에 인공지능 했던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왕년에 20-30년 전에 인공지능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원장님도 그랬고요. 밑에 이제 본부장님도 그렇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연구원들만 지금 뭐 한 1,000몇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진짜 인공지능을 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은 돼야 된다, 연구하려면은.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전문가, 코어를 하는 분들이 한 10명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득을 했고, 그걸 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끼리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원자료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서들하고 같이 잘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 주력을 하고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원 안에 원자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약간 안전한 작은 어떤 연구인 원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좀 되게 데이터가 잘 저장돼 있어요. 수년 동안 뭐 수십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운전하면서 쌓였던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측 데이터도 있고요. 운전할 때 어떤 데가 액션했던 데이터들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데, 예를 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어노말리 디텍션 이런 문제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로를 한 10년 동안 가동하면서 심각한 사고는 없었지만 우리가 얘들이 투입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고장이 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지금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원자로를 어떻게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가지고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시뮬레이션해서 이 경우 한 가지 경우를 찾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나중에 지금 사람들 분석해보니까 일본인들이 조금 융통성이 있고 잘 되어 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시뮬레이션 할 시간이 부족했겠죠,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근데 그런 것을 해주는 어떤 사이버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디지털 팀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드리븐 기반 방법론도 중요하고, 또 물리 모델 기반으로 어떤 차원을 줄이는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잘 섞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정확하게 원자로의 어떤 고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델 만들면 우리가 알파고 같은 식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사고가 커지고 작아지고 시뮬레이션해서 내가 제안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사고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뭐 이렇게 방향이야.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방사선 생각하면 우리 CT 이미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우리 공정진단에 많이 씁니다. 배관 같은 데 디파이 검사한다든지, 뭐 아니면 통관 엑스레이도 그런 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이미지를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속기라든지 어떤 중요한 발생 장치들이 있는데, 얘들이 아직까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제어가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람의 수작업으로 튜닝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지금 이게 연구원에서 또 실험을 하면은 이게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중전이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람이 일일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지금 자동화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징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저희가 뭐 이번에 가속기, 4세대 원형 가속기 이런 것도 머신러닝 적용해가지고 가속기 성능을 높이는 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전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거는 인천하고 비슷한데 조만간 대전시하고 저희 이제 MOU 맺고 박수 한번 이거 사진 바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저희가 이걸 가져봤어요. 그냥 아까 듣다가 또 생각나가지고 찾아가서 넣었는데 전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주목하는 커뮤니티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이런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슨 박사 어디 뭐 원자력 전공하고 어디 박사학위에 있어야지 연구를 하고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 커뮤니티 세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연구를 할 수 있고 저도 뭐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었지만은 혼자 공부해가지고 논문도 썼고 하듯이 사실은 이제 그런 뭔가 한국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던 마이크로소프트 수총 1위 만들고 이게 사실 여기 원자력 연구원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약간 이제 부침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저희도 다시 제 리네상스 다시 또 저희가 도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원자력 연구원 유용균 네, 그래서 저도 책 하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